레시피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내 빵은 질기고 부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손재주를 탓하기 전에 늘 주방 한편에 있던 이 하얀 가루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그저 재료들을 뭉쳐주는 평범하고 죽어있는 가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루는 물을 만나는 순간 깨어나 빵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예민하고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날리는 이 가루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세 단계의 지식 여정을 떠납니다. 첫째, 이 가루의 원래 모습인 미랄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견고한 껍질부터 속살까지 파헤쳐 봅니다. 둘째, 하얀 가루 속에 숨어서 반죽의 뼈대를 세우고 풍미를 결정짓는 진짜 지배자들, 밀가루의 핵심 성분들을 분자 단위로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단단한 미랄이 어떻게 상처 없이 쪼개져 우리의 식탁 위 하얀 가루로 변신하는지 그 치열하고 정교한 재분 공정의 비밀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레시피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밀가루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정, 미랄의 해부부터 시작합니다. 식물학적 관점에서 이 83%의 영역은 달걀의 흰자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에너지 보급고입니다. 식물은 배아가 싹을 틔워 스스로 광합성을 하기 전까지 먹고 자랄 유일한 비상식량으로 이곳을 설계했습니다. 에너지가 단 1g도 낭비되거나 외부로 흩어지지 않도록 식물은 끈적한 단백질 사슬로 전분 입자들을 아주 꽉 붙들어 맸습니다. 식물에게 단백질은 에너지를 봉인한 결합제이고 전분은 그 안에 압축된 고밀도 연료입니다. 하지만 구조 설계자인 우리는 이 벙커의 문을 강제로 열어 식물의 생존 도구를 우리의 건축 자재로 탈취합니다. 식물이 에너지를 묶어두려 했던 그 결합 방식을 역으로 이용해 빵의 골조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반죽을 치대며 만드는 글루텐 행위는 식물이 만든 단백질 사슬을 억지로 늘려 반죽을 지탱하는 철근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철근 사이사이를 전분이라는 탄수화물 콘크리트로 촘촘하게 메워나갑니다. 이 83%의 영역을 완벽하게 장악할 때 비로소 당신의 빵은 설계 단계부터 붕괴되지 않는 견고한 가설물이 됩니다. 식물이 수억 년간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고안한 이 치밀한 결합 구조는 이제 인간의 주방에서 가장 강력한 공학적 골격으로 재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잡초를 해킹해 문명을 세운 진짜 이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단백질 수치만 보는 건 아마추어의 시각입니다. 진정한 구조 설계자는 아미노산 철근이 전분 콘크리트와 얼마나 견고하게 얽혀 있는지 그 결합의 밀도를 읽어냅니다. 이 밀도를 읽어내는 순간 당신은 레시피라는 감옥을 탈출해 반죽의 구조적 임계점을 지휘하는 아키텍트가 될 것입니다. 식물학적 관점에서 이 15%의 영역은 달걀의 껍데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내부의 소중한 에너지 벙커를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철갑옷이죠. 박테리아의 공격을 차단하고 수분의 침투를 엄격히 통제하며 수억 년간 정교하게 단련된 이 외피는 식물에게 있어 생존의 최후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조 설계자들에게 이 갑옷은 인간의 설계를 유린하는 최악의 공격자입니다. 제빵사의 시각으로 이 외피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보호막이 아니라 당신의 반죽 내부에 침투한 나노 커터입니다. 외피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는 나무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물을 맞는다고 해서 절대 부드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유지하며 반죽의 숨통을 조여올 뿐입니다. 반죽이 오븐 속에서 팽창하며 볼륨을 만들어내는 찰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글루텐 사슬 사이사이에 이 거친 면도날들이 박혀 있습니다. 반죽이 당겨지는 순간 늘어날 줄 모르는 이 입자들은 팽팽하게 긴장된 글루텐막을 물리적으로 찢어발깁니다. 통밀빵이 좀처럼 부풀지 못하고 묵직하게 가라앉는 이유? 그것은 수천 개의 미세한 면도날이 당신의 설계를 실시간으로 도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풍미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구조 설계자들은 전략적 블렌딩이라는 공학적 해법을 꺼냅니다. 강력분의 탄탄한 철근 매트릭스를 투입해 면도날의 공력을 견뎌낼 수 있는 골조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죠. 100% 통밀이라는 무모한 설계 대신 당신이 직접 계산한 데이터의 균형을 통해 거친 풍미와 압도적인 볼륨이 공존하는 완벽한 건축물을 완성하십시오. 글루텐이라는 철근 구조 사이에 이 면도날을 방치하는 건 베이킹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이 15%의 위협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설계를 완성하느냐 아니면 참혹한 붕괴를 지켜보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섹터는 단 2%의 영역에 생명의 모든 정수를 밀어넣은 핵심 중의 핵심, 배아입니다. 달걀로 치면 병아리가 되는 노른자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존재죠. 식물은 이 작은 공간에 왜 그토록 많은 지방과 효소를 몰아넣었을까요? 바로 싹을 틔우기 위한 폭발적인 초고농축 연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식물의 내일을 보장하는 가장 고귀한 에너지 저장소이자 유전 정보의 핵입니다. 하지만 이 고밀도 연료는 제빵사의 설계도에선 독이 든 성배입니다. 배아는 약 10% 이상의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외피라는 갑옷 덕분에 안전하지만 제분 공정에서 보호막이 파괴되어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를 지방의 산패라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와 쓴맛은 밀가루 전체의 향미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보관 수명을 수주 이내로 단축시켜버립니다. 더 치명적인 위협은 배아 속에 잠들어 있는 활성 효소들입니다. 식물에게 이 효소들은 배유라는 비상식량 창고를 열기 위한 열수이지만 제빵사에겐 글루텐을 도륙하는 분작 가위입니다. 특히 배아 속의 환원성 물질은 당신이 세우려는 단백질 철근 구조의 결합을 실시간으로 끊어버립니다. 갓 갈아낸 신선한 배아를 숙성 없이 대량 투입할 경우 반죽은 뼈대를 세우기도 전에 힘없이 무너지고 내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구조적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분 회사가 거대한 설비를 동원해 이 작은 2%의 배아를 현미경 단위로 도려내는 이유입니다. 상업적 제분 공학에서 배아의 제거는 선택이 아닌 안보의 문제입니다. 지방의 산패를 막아 유통기한을 확보하고 활성 효소의 폭주를 차단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힘을 발휘하는 규격화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하얀 밀가루는 풍미를 대가로 구조적 안정성을 얻어낸 제분 아키텍트들의 냉혹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배아는 당신의 빵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혼인 동시에 반죽의 골조를 녹여버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제분 회사가 이 위험한 영혼을 도려내어 안정성을 선택할 때 우리 같은 구조 설계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울 공학적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거대 제분 회사가 배아를 도려내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과 소규모 베이커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갓 제분한 상태라는 물리적 시간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배아가 산소와 만나 산패의 독을 내뿜기 전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반죽에 밀어넣는 것. 이것은 오직 규모가 작은 설계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배아 속 활성 효소가 글루텐을 파괴할까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공학적으로 그들을 먼저 잠재우십시오. 배아를 살짝 토스팅하는 것만으로도 열에 약한 효소들을 영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풍미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글루텐 철근 구조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향미는 챙기되 리스크는 제거하는 정밀한 설계입니다. 배아를 100% 투입하는 만용은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체 배합의 5에서 10%라는 황금 영역에 집중합니다. 이 작은 숫자로도 빵의 풍미 데이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배유의 탄탄한 골조 위에 배아의 고소한 향기를 덧입히는 이 정교한 블렌딩이야말로 규격화된 마트 밀가루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시그니처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제분 회사가 안정성을 위해 배아를 버릴 때 우리는 개성을 위해 배아를 길들입니다. 이 2%의 작은 에너지를 통제하는 순간 당신의 주방은 평범한 빵집이 아닌 세상에 없던 풍미를 창조하는 지식 설계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미랄이라는 벙커의 거시적인 세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지식의 해상도를 분자 단위로 더 깊이 끌어올릴 차례입니다. 83%의 철근 콘크리트 배유 안에는 도대체 어떤 정교한 성분들이 물과 열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을까요? 두 번째 여정, 밀가루의 구성 성분으로 진입합니다. 밀가루는 단순히 밀을 빻아 만든 하얀 가루가 아닙니다. 분자 단위에서 보면 물과 열이라는 에너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정교한 화학 반응기에 가깝죠. 이 시스템은 거대한 뼈대인 75%의 전분과 딱딱한 입자를 부드럽게 깨우는 14%의 수분과 쫄깃한 그물망을 설계하는 15%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단 2% 미만으로 결과물을 완전히 뒤바꾸는 미량 성분들이 더해져 완벽한 설계도를 완성하죠. 제빵 재료학, 밀가루의 구성 성분. 오늘 우리는 이 하얀 가루 속에 숨겨진 완벽한 설계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밀가루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약 75%를 차지하는 주인공, 바로 탄수화물인 전분입니다.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전분은 빵의 전체적인 부피와 식감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골격 역할을 수행하죠. 하지만 이 골격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학적인 성분을 들여다볼까요?
전분은 포도당이 어떻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분자로 나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비유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찰기가 적고 적당한 식감을 주는 일반 맵쌀에 많이 든 것이 선형 구조의 아밀로우스라면, 찹쌀처럼 끈적이고 쫄깃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 가지 모양의 아밀로펙틴입니다. 밀가루 전분은 보통 이 두 성분이 약 1대3의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이 황금 비율 덕분에 빵은 너무 딱딱하지도 그렇다고 떡처럼 너무 질척이지도 않는 절묘한 탄력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 비율은 빵의 수명과도 직결됩니다. 직선 모양의 아밀로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다시 단단하게 뭉치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빵이 굳었다고 말하는 노화 현상의 주범이 됩니다. 이제 이 분자들이 담긴 물리적 그릇, 즉 전분 과립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밀가루 전분은 크기에 따라 A과립과 B과립으로 나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과립이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큰 A과립은 밀이 자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큰 형님들입니다. 납작한 렌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체 전분 무게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핵심 기둥이죠. 반면 아주 작은 구슬 모양의 B과립은 한참 뒤에 태어나는 막내들입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숫자로 따지면 전체 전분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들의 구성입니다. A과립과 B과립 모두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비율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형님인 A과립은 아밀로우스 함량이 약 25에서 28%로 조금 더 높아 빵의 튼튼한 구조를 잡는 데 유리하고, 막내 B과립은 아밀로우스가 약 22에서 25%로 미세하게 낮아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 큰 기둥과 작은 알갱이들이 조화롭게 섞여야만 비로소 반죽의 밀도가 완벽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물과의 상호작용 이야기를 해보죠. 멀쩡하고 매끄러운 일반 전분은 의외로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게의 딱 0.4배 정도만 물에 빨아들일 뿐이죠. 하지만 재분 과정에서 기계적인 압력을 받아 커다란 A과립이 깨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손상전분의 탄생입니다. 손상전분은 마치 입구가 열린 스폰지나 파괴된 댐과 같습니다. 이들은 일반 전분보다 훨씬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해 자기 무게의 2배에서 최대 4배가 넘는 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일반 전분과 비교하면 무려 5배에서 10배나 더 많은 물을 끌어당기죠. 단순히 물만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손상 전분은 표면이 거칠게 깎여나가 있어 효소들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효소는 이 깨진 틈을 공략해 전분을 당으로 빠르게 분해하고, 이는 곧 효모의 에너지가 되어 발효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기도 하죠. 이 상처 입은 전분이 밀가루 속에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 반죽의 점도와 효모의 활동량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결국 전분은 단순한 하얀 가루가 아니라 자신의 성분과 크기, 그리고 그 파괴된 정도에 따라 빵의 생명력을 컨트롤하는 정교한 생화학적 반응기인 셈입니다. 이제 전분이라는 거대한 골격을 깨워줄 성분, 바로 수분입니다. 밀가루 봉투를 뜯어 손으로 만져보면 아주 보드랍고 마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기엔 지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뽀송뽀송한 밀가루 무게의 약 12에서 14%는 이미 물입니다. 1kg 밀가루 한 포대에 약 140ml, 작은 우유 한 팩 정도의 물이 이미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물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수분의 대부분이 전분이나 단백질 분자에 강력하게 결합한 결합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자자면 건물 벽 속에 원래부터 포함된 건축자재로서의 습기와 같습니다. 영하의 주위에도 얼지 않고 미생물조차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단백질 구조 안에 꽉 박혀 있죠. 이 결합수들은 밀가루가 가루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단백질 구조가 바스러지지 않게 안에서 버텨주는 아주 얌전한 수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주인공은 자유수라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이들은 결합력 없이 입자 사이를 돌아다니는 배달원과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죠. 한국과 일본처럼 계절별 습도 차이가 극명한 곳에서 밀가루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습한 여름철에는 공기 중의 물 분자가 밀가루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자유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건조한 겨울철에는 밀가루가 품고 있던 자유수를 공기 중으로 뺏기게 되죠. 겨울철 밀가루는 수분을 잃고 아주 단단한 유리상으로 되납니다. 바짝 마른 장작처럼 물을 줘도 속까지 스며드는데 한참이 걸리죠. 반대로 여름철 밀가루는 수분이 가득해 이미 유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로 물을 넣어도 여름엔 반죽이 질척이고 겨울엔 퍽퍽하게 느껴지는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이 수분의 이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밀가루 수분의 황금 수치 14%라는 마지노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모든 제분 회사는 수분을 14% 이하로 맞추려 할까요?
만약 수분이 이 선을 넘어가면 잠자고 있던 효소들이 제멋대로 깨어나 밀가루의 전분과 단백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반대로 수분이 너무 적으면 밀가루는 예민해집니다. 물을 만나는 순간 골고루 섞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뭉쳐버리는 사고가 나기도 하죠. 여기서 연력학적 가소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 수분은 밀가루를 딱딱한 유리 상태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고무 상태로 바꿔주는 화학적 스위치입니다. 물 분자가 촘촘한 단백질사슬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공간을 넓혀주면 비로소 분자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유리전이 온도를 낮춘다고 표현하죠. 비유자자면 꽝꽝 얼어붙은 녹슨 경첩에 미리 기름칠을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이 14% 정도 채워져 경첩이 부드럽게 풀려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붓는 물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단백질 그물을 짤 수 있습니다. 14%의 수분은 밀가루가 가루에서 반죽으로 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연함인 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밀가루 안에 박혀있는 이 14%의 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붓는 진짜 물이 단백질과 전분을 만나 글루텐이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미리 기를 닦아놓는 숨은 설계자입니다. 이제 밀가루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성분, 단백질을 해부해볼 차례입니다. 보통 8%에서 15%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적은 양의 단백질이 어떻게 빵의 거대한 볼륨을 만들어낼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료라고 부르는 밀가루를 식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밀은 우리에게 쫄깃한 식감을 주기 위해 단백질을 만든 게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울 때 광합성을 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키워낼 비상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식물학적으로 이들은 저장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어린 식물의 줄기와 잎이 될 아미노산을 농축해서 보관해둔 일종의 생존 배낭인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루텐이라는 그물망은 밀가루 봉투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봉투 안에는 글루텐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재료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이들은 각자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분자들입니다. 먼저 글리아딘은 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게 만드는 신전성을 담당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부드럽고 끈적한 엿가락 같은 성질이죠. 반면 글루테닌은 늘어난 반죽을 다시 원래대로 당겨주는 탄성을 담당합니다. 팽팽하게 튀어오르는 고무줄 같은 성격입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이 상반된 두 성질은 아주 정묘한 생존 전략입니다. 외부 압력에 유연하게 늘어나면서도 다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내부 에너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둘이 물을 만나 에너지를 받으면 비로소 서로의 손을 단단하게 맞잡으며 이황화 결합이라는 강력한 매듭을 짓습니다. 식물이 채워둔 이 분자 자물쇠가 풀리며 거대한 글루텐 그물망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글루텐은 글리아딘의 늘어나는 힘과 글루테닌의 버티는 힘이 절묘하게 조합된 신장성을 갖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잘 늘어나면서도 가스를 가둘 수 있는 튼튼한 힘을 동시에 가진 점탄성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아주 질기고 튼튼한 풍선껌과 같습니다. 풍선껌이 얇게 늘어나면서도 터지지 않고 공기를 가두는 것처럼 단백질이 만들어낸 이 신장성 덕분에 빵은 효모가 뿜어내는 가스를 터뜨리지 않고 품어 거대한 볼륨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밀가루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는 기준도 바로 이 저장 단백질이 함량입니다. 단백질이 많을수록 더 촘촘하고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 강력한 신장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식빵에 적합하고, 단백질이 적을수록 그물이 성성해져 케이크처럼 바스라지는 식감에 유리해지는 것이죠. 결국 단백질은 빵의 근육이자 설계도입니다. 씨앗이 생존을 위해 꽁꽁 묶어두었던 단백질의 상반된 두 성질을 우리는 물과 에너지를 이용해 가스를 가두는 기적 같은 힘으로 변환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가루 구성 성분 중 가장 생소하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변수, 바로 펜토산입니다. 아마 제빵 공부를 꽤 하신 분들도 이 성분은 유령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름 끝에 산이 붙어 있어 식초 같은 산성물질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이름은 숫자 5를 뜻하는 펜토와 당분을 뜻하는 산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즉 5개의 탄소고리로 이루어진 당들이 사슬처럼 엮인 섬유질의 일종이죠. 식물학적으로 펜토산은 씨앗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단단한 방패이자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수분을 끝까지 붙잡아두는 비상용 워터탱크입니다. 싹을 틔울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해 오탄당 특유의 구조를 이용해 물 분자를 자석처럼 강력하게 끌어당겨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씨앗의 생존 본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밀가루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수분 지도를 그려냅니다. 단단한 경질밀로 만드는 강력분은 씨앗 자체가 생존을 위해 더 튼튼한 방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펜토산 함량이 약 2.2에서 2.5%로 높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연질밀로 만드는 박력분은 약 1.5에서 2.0% 정도로 펜토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죠. 겨우 0.5%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펜토산의 위력은 숫자 그 이상입니다. 펜토산은 자기 무게의 10배에서 최대 15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흡수력을 가졌습니다. 비유하자면 반죽 속에 숨겨진 천연 고흡수성 스펀지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펜토산은 밀알의 중심부보다 껍질 쪽에 훨씬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통밀가루를 사용할 때 물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 껍질에 붙은 엄청난 양의 펜토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펜토산은 반죽 내 전체 수분의 약 4분의 1을 혼자서 차지하고 관리합니다. 이들은 반죽 안에서 글루텐과 수분 쟁탈전을 벌이는 수분 통제관입니다. 펜토산이 물을 너무 세게 붙잡고 있으면 글루텐 형성이 더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붙잡은 수분은 오븐 속에서도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빵이 구워진 후에도 며칠간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펜토산이 물 분자를 꽉 안고 놓아주지 않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펜토산은 씨앗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수분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펜토산이라는 이 숨은 지배자를 이해하는 순간 왜 밀가루마다 물 접는 법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빵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질과 효소는 밀가루 설계도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비중은 1에서 2% 내외로 아주 적지만 이들은 씨앗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가장 강력한 생체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질, 즉 기름 성분입니다. 식물학적으로 지질은 씨앗이 가장 아껴두는 고농축 비상연료입니다. 하지만 이 연료는 공기와 만나는 순간 무섭게 변질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산패라고 부르는데요. 비유하자면 뚜껑을 열어둔 채 오래 방치한 기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분소에서는 지방이 밀집된 배아를 철저히 분리해냅니다. 배아가 섞인 통밀가루가 금방 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질의 산패 때문이죠. 하지만 배유 속에 남겨진 극미량의 지질은 제빵에서 훌륭한 에어백이 됩니다. 전문 용어로 액상 라멜라 안정화라 불리는 이 현상은 미세한 기름막이 기포를 감싸 오븐 속에서 빵이 터지지 않고 풍성하게 부풀도록 돕습니다. 즉, 지질은 신선도를 위협하는 적이면서 동시에 볼륨을 만드는 동지인 셈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스위치인 효소입니다. 효소는 딱딱한 전분과 단백질을 녹여 영양분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가위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의 소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입속 침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를 떠올려 보세요.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건 이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이죠. 반죽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밀라아제라는 전담 요리사가 전분을 당으로 바꿔 이스트에 도시락을 싸줍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빵의 색이 먹음직스럽게 나고 구수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설계자인 프로테아제는 우리 위 속에서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와 같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해 흡수하기 좋게 만들 듯 반죽 속의 이 현장 감독관은 촘촘한 글루텐 단백질을 적절히 끊어줍니다. 덕분에 반죽은 팽팽하기만 한 상태에서 벗어나 부드럽게 드러나는 신전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유연한 반죽의 질감은 사실 밀가루가 스스로를 소화시키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질과 효소는 씨앗이 생존을 위해 갈아놓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이 칼날은 생명을 깨우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빵의 구조를 사정없이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질이 공기와 만나 상하는 산패 현상이나 효소가 과하게 널뛰어 반죽을 진흙처럼 녹여버리는 점착성 문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베이커에게 밀가루 보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효소와의 심리전입니다. 효소는 물을 만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수분 14%의 마지노선을 지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 날카로운 효소들을 반죽 직전까지 계속 잠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밀가루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효소 활동을 유도하는 것, 그것은 씨앗이 가진 야생의 생명력을 베이커가 정교하게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가루 속에 숨겨진 생화학적 에너지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반죽의 운명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밀가루를 구성하는 수많은 성분 사이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회분입니다. 회분은 밀가루를 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태웠을 때 전분과 단백질 같은 유기 성분은 모두 연소되어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무기질 결정체를 말합니다. 질량 비중으로는 약 0.4%에서 0.6% 내외. 이 극미량의 가루 안에는
인,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핵심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밀알의 겉껍질인 외피와 배아 근처에 몰려 있죠. 그래서 회분 함량은 재분소가 얼마나 정교하게 내배유만을 추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제도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작은 돌가루들이 왜 반죽에 필요할까요? 회분의 진정한 가치는 pH 완축 능력에 있습니다. 이스트가 당을 분해하며 발효를 시작하면 반죽 내부는 산성 물질로 채워지며 pH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회분 속 미네랄들은 화학적 방어선이 되어 pH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스트가 가장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작업실 환경을 끝까지 사수하는 조율사인 셈입니다. 0.1% 미만의 효소가 발효라는 연극의 주인공이라면 0.5%의 회분은 그 연극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대를 평평하게 다지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입니다. 거대한 전분의 골격부터 미세한 미네랄의 조율까지 밀가루라는 완벽한 시스템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빵의 본질을 만들어냅니다. 0.1% 미만의 효소가 발효라는 연극의 주인공이라면 0.5%의 회분은 그 연극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대를 평평하게 다지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입니다. 거대한 전분의 골격부터 미세한 미네랄의 조율까지 밀가루라는 완벽한 시스템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빵의 본질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밀알 속에 숨겨진 완벽한 구조와 화학적 설계도를 모두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아는 것과 그 견고한 생체 벙커를 실제로 무너뜨려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만 강탈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껍질의 면도라를 피하고 시한폭탄을 도려내며 순수한 뼈대만을 추출해내는 거대한 공학적 스릴러. 마지막 여정, 재분 공정을 가동합니다. 재분은 단순히 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철의 힘을 이용해 밀알이란 견고한 생체 벙커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에너지를 꺼내오는 정밀한 해킹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83%의 탄탄한 골조인 배유를 15%의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껍질로부터 상처 없이 분리해내는 것이죠. 또한 2%의 화학적 시한폭탄인 배아가 전체 데이터를 오염시키기 전 정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재분이 수억 년 된 식물의 설계도를 읽어내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공학적 해체의 1단계는 설계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정선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돌을 골라내는 청소가 아닙니다. 다음 공정에서 수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 모든 물리적 변수를 미리 표준화하는 치밀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걸러놔야 할 적은 껍질이 미리 깨져버린 파쇄립입니다. 생명보호막이 무너진 밀알은 조질 단계에서 수분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여 시스템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불량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설계자의 제어 범위를 벗어나 공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노이즈일 뿐입니다. 광학 선별기와 비중 조절기가 0.1g의 오차도 없이 이들을 색출해낼 때 비로소 설계의 순수성은 증명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건강하고 표준적인 물성을 가진 순수 밀알만이 설계자의 해킹 공정 안으로 진입할 자격을 얻습니다. 2단계는 밀알의 물리적 성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조질입니다. 물을 이용해 식물이 가진 방어막의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키는 물성 재설계의 시간이죠.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물을 먹으면 껍질은 날카롭게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 질기게 늘어나는 가죽처럼 변해야 합니다. 반면 내부의 속살은 수분이 적절히 침투하되 바삭한 비스킷처럼 잘 부서지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만약 수분이 속살 깊숙이 너무 많이 침투해 물렁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맹이는 껍질에서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껌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것은 공정 전체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 셧다운입니다. 설계자는 이 끈적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0.1%의 수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균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유일한 상태는 껍질은 질기고 알맹이는 비스켓처럼 부서지는 완벽한 이중성뿐입니다. 이 물성의 반전을 장악하는 순간 견고했던 벙커는 비로소 해부의 문을 열어줍니다. 3단계는 물리적 강탈의 정점인 파쇄입니다. 여기서 재분기는 무식하게 누르는 압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다른 회전 속도로 맞물려 돌아가는 강철 롤러의 비대칭 속도를 이용하죠. 이 속도의 차이는 밀알을 단순히 으깨는 게 아니라 표면을 날카롭게 긁어버리는 강력한 전단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찰나의 순간 조질 공정을 통해 가죽처럼 질겨진 껍질은 부드럽게 펼쳐지며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쪽 비스킷처럼 잘 부서지게 설계된 순수한 속살만이 정교하게 긁혀나오죠. 우리는 지금 껍질이라는 갑옷 속에서 배유라는 보석을 덩어리째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야말로 훗날 당신이 빵을 구울 때 기공을 일정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설계 데이터가 됩니다.
한쪽 롤러가 미라를 꽉 붙잡고 있을 때 다른 쪽 롤러가 그 속살을 긁어내는 이 비대칭의 사투가 밀가루의 순수함이라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단계는 중력과 공기 역학이 공모하여 입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화입니다. 파쇄를 거친 직후의 상태는 순수한 알맹이와 날카로운 껍질 조각이 뒤섞인 통제불능의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설계자는 중력을 거스르는 공중부양 공정을 가동하여 이 혼돈 속에 완벽한 질서를 부여합니다. 흔들리는 채 위로 정밀하게 계산된 바람을 쏘아 올립니다. 이제 입자들은 자신의 무게와 공기 저항에 따라 공중에서 스스로 층을 나누며 다시 배열됩니다. 묵직하고 순수한 배유 덩어리는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껍질 조각들은 공기의 힘에 밀려 위층으로 격리되죠. 이것은 입자 하나하나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정교한 필터링입니다. 정화는 단순히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역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빌려 입자의 질량 속에 숨겨진 순수함의 등급을 매기는 엄격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제 제분의 마침표이자 밀가루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분쇄 공정입니다. 일반적인 분쇄가 단순히 입자를 곱게 만드는 데 그친다면 우리 구조 설계자의 분쇄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분이라는 에너지 결정체의 내부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분쇄기 내부에서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평평한 롤러가 돌아갑니다. 두 강철 롤러가 머리카락 한 올보다 좁은 틈을 유지하며 회전할 때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입자는 전분의 결정 구조에 의도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미세한 틈은 물과 효소가 즉각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공학적 고속도로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상 전분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손상 전분은 자기 무게의 4배에 달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탐욕스러운 스펀지가 되어 반죽의 탄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선을 단 1%라도 넘는 순간 반죽은 뼈대를 세우기도 전에 진흙이 되어 무너집니다. 이 미세한 숫자의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밀가루에 제빵의 자격을 부여하는 정밀공학의 정점입니다. 수천 톤의 강철 롤러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방금 쏟아져 나온 밀가루는 아직 빵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린 플라워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직 굳지 않은 젖은 콘크리트와 같습니다. 밀 안 내부에 숨어있던 글루텐 방해꾼들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어서 지금 반죽을 하면 뼈대가 서지 않고 축 처지게 되죠. 이 설계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재료는 기계가 아니라 시간과 산소입니다. 숙성 기간 동안 산소는 밀가루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던 성분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사슬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강력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고 비로소 촘촘한 강철 매트릭스로 고정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재분공학은 파괴에서 시작해 기다림에서 끝납니다. 숙성이 주는 견고한 신뢰를 장악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재료의 본질을 지배하는 아키텍트가 될 것입니다. 수억 년간 자신을 지키려 했던 식물의 설계도를 읽어내고 그 방어 기제를 역으로 이용해 우리의 건축 자재로 탈바꿈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재분을 통해 달성한 지적 승리입니다. 미랄의 물리적 구조, 분자 단위의 구성 성분, 그리고 이를 추출해내는 재분 공학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해킹한 이 모든 지식의 퍼즐들은 당신의 주방에서 비로소 살아있는 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재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시선이 깊어질수록 결과물의 해상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